우리나라의 이 혁신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혁신에 관한 것인데 아래 점선이 실제 비즈니스가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두 번째 위에 있는 실선이 실제로 우리나라 규제와 비용으로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비즈니스는 이렇게 점선으로 가는데 비용은 위쪽으로 또는 규제는 위쪽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혁신이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이 큰 혁신일수록 우리 세로가 크기 때문에 경사가 커지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래서 혁신이 훨씬 더 어렵게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 혁신의 규제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 엄청난 혁신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지만 아까 이제 정희신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이제까지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사미사가 돈을 다 찍어낼 수가 있게 돼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이게 코인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달러만 기축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기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놓여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자본시장의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혁신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중국도 지금 중국은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라사처럼 밑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 2,000명, 3,000명씩의 엔지니어가 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코인 금방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인터넷 때는 우리가 그랬거든요. 인터넷 때는 우리가 정말 뭐든지 이 세상에 뭐든지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시점에 모든 것을 막아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을 갖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율적 규제가 가장 우선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의 권력이라든가 국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블록체인은 완전한 신기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가이드라인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법은 그야말로 블록체인을 진흥하는 정도의 우리 홍윤아 교님께서 지금 이제 발의하시는 그런 진흥하는 정도의 블록체인 진흥하는 정도의 법이면 족하고 코인이라든가 이런 ICO에 관해서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럼 몰타는 뭐냐? 왜 내가 몰타를 얘기하느냐? 몰타는 작은 나라입니다. 43명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바라는 게 페이퍼 컴퍼니가 거기 와서 ICO를 하기 바라는 겁니다. 직접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법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규제하더라도 자기들이 라이센스를 내놓기 때문에 세계 제일 먼저 라이센스라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애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블록체인으로서 모든 산업을 혁신해야 될 대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협소하게 법을 만들어서 한다? 힘듭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주도의 혁신은 틀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주장하는 혁신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전혀 블록체인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어떤 분을 저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방향을 똑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비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혁신과 산업의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크립토 아일랜드 같은 몰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몰타는 뭡니까? 뭐 손으로 이후락 씨가 얘기했죠. 뭐 만지면은 뭐 부스러기 이래도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4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아닙니다. 산업을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전략적으로 몰타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은 제 가이드라인은 이런 겁니다. 목적은 자율적 규제를 통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우리 법률 하에서 준수해야 될 자율적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성격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코인의 법적 성격에 따라 ICO의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산업을 해야 될 나라는 코인이 필연적으로 정권형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90% 이상은
정권형을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 우리나라는 STO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권거래법에 따르는 어떤 이런 코인의 발행과 공개를 정권거래법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그 외에 코인 자체가 핵심적인 영향을 가지는 그런 것들은 얼마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많은 지금 코인들이 다 정권형인 이유가 그거고요. 왜? 다 산업에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권거래법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STO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 정부가 아주 마침 정말 소액공모제도, 제가 소액공모제도를 예전으로 환전시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0억으로 상향시켰고 100억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잡스법은 얼마까지 한지 아십니까? 5천만 달러까지 합니다. 소액공모제도를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보호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다 그랬지만 자본 투자받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투자받는 방식은 뭐냐? 자본시장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상경제하고 정권입니다. 코인은 정권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혁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STO를 해야 된다. STO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코인의 ICO는 STO를 형태를 띠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곧 STO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3자 통제가 중요합니다. 금융이란 이것은 금융의 성격과 실물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돈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제 맘대로 돈을 발행하듯이 개인이 맘대로 발행하면 그거는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3자가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듀디리전스를 가지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 법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배분과 사용 결과에 대한 오디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율규제기구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ICO를 주관하는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블록체인 기술심사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AML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큐멘터리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ICO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ICO는 리버스가 많습니다. 리버스는 ICO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STO를 할 때만이. 그러나 리버스는 원칙적으로 정권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STO로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다 시큐리티 토큰입니다. 99.9%가 시큐리티 토큰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빨리 하자 치유를 해야 되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그런 금융상 투자 상품이 뭐냐, 정권형 토큰이 뭐냐, 이것을 먼저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로 하느냐, 그것은 혹시 페이먼트 혹은 유틸리티로 규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금융투자 상품을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서 코인이 금융투자 상품으로 정의되는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법에 따르게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토큰은 시큐리티와 유틸리티로 판단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법률 규제가 맞고 가이드라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전은 정권이고 정권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역외 발행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ICO 하나, 해외에서 ICO 하나 똑같아요. 적용되는 법은. 해외에서 ICO 하면은 적용되는 법이 하나 더 늘어나요. 그 나라 당사적 법이 또 하나 늘어나는 결과를 낳아요. 다만 물론 못하는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생견죄, 신견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상호 EU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같이 적용하는 문제가 있지만 다른 데는 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법과 거기 이중으로 적용되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국가 간에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안하면 국가가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ICO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중으로 적용되고 그것을 뭔가는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는 대체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호의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는 금융투자 상품,
금융계약에는 두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금계약입니다. 또 하나는 투자계약입니다. 예금계약은 원금을 보장해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위반하면서 은행이 아닌 곳이 하면 뭐가 됩니까? 유사수신행위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금융계약 중에서 그 예금계약 아닌 것은 다 투자계약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부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면인데요. 금융투자 상품이 있고 투자계약이 있고 하나는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우리가 말하는 코인의 계약입니다. 그는 시큐리티가 아니고 바로 페이먼트나 혹은 물건으로 취급되면 유틸리티 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정권형이 되는 것은 모두가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가 정권형이 되는 겁니다. 그는 투자계약이기 때문에 되게 넓습니다. 범위가 투자계약의 범위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 두 가지의 차점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정권형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꼭 해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일반적인 호의 테스트에 대한 아주 복잡합니다. 이건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호의 테스트 이거 한번 쳐보십시오. 다 자기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50점 이상이면 대충 시큐리티 이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STO가 되게 중요합니다. 소액공모제도, STO로 할 수 있는 것은 소액공모제도와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유상증자입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소액공모제도를 지금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붐을 불러온 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소액공모제도입니다.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들이 1분 만에 다, 그때는 20억까지 됐습니다. 20억 하루가 1분 만에, 1분 30초 만에 유상증자가 다 쳤습니다.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 소액공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쩌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된 것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크라우드 펀딩에 가장 먼저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혁신이 없어지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버넌스가 왜 중요하냐? 가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가버넌스는 바로 이러한 이 IPO나 이런 리스팅에 내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가장 원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대충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요약본으로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할 때는 이런 정도의 정리는 체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ICO 매뉴얼 체크리스트 이런 정도는 깔끔하게 해내야만이 객관적으로 제3자가 받아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꼭 하셔야 될 것은 제3자로 하여금 테크놀리지, 테크니컬, 리갈 어디서 꼭 제3자, 독립된 제3자가 이것을 처음부터 참여해서 실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뭐 그런 문제들의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은 아마 저희들 보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장 가이드라인입니다. 상장위원회는 말씀드렸지만 상장 규정은 두 가지로 정식적 가이드라인과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분류해야 되고요. 형식적 가이드라인은 외부에서 독립된 제3자가 해줘야 되고요. 실질적 가이드라인은 내부에서 사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질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는 지금 현재 거래소들은 이런 방식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신뢰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적어도 금융시장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대량 소비자 시장에 들어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신 분들은 안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거래소 하시겠다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해갖고 내가 상장할 때 상장 피 받아먹고 돈 끝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이제는 그 시장도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코인베네와 코인슈퍼 정도가 그 장사 잘하고 끝냈죠. 중국에 흘러간 돈이 참 너무나 아깝습니다.
수백억이 수천억이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이 안 나가고 우리 내부에서 소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기구로서 상장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고 내부 상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질적인 심사를 하게 하고 형식적인 심사는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리스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적법성이라든가 지배구조, 도덕성, 위법성, 코인이냐 토큰이냐, 그다음 시큐리티 토큰이냐, 또는 밸류에이션 이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AML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화이트페이퍼는 백서는 준수했느냐, 그다음에 상장 주수인은 이럴 때도 상장 주수인 또는 상장 에이전트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레귤레이션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경험이 많은 나라입니다. 코스닥이라는 가장 혁신적인 시장을 나스닥감으로 혁신적인 시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우리나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토큰이나 테스트를 사실 몰타는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몰타는 토큰은 아시겠지만 토큰으로 된 것은 ICO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거의 FA 뭡니까? 가상 금융 자산으로 되는 것만 ICO를 하게 되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상정자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기억하실 일은 사실 우리가 물건이라 하더라도 유틸리티나 페이먼트 쿠폰이라고 하더라도 하자 담보 책임이라든지 물건에 따르는 책임들은 다 부여됩니다. 민법상의 책임, 회사법상의 책임은 그대로 일반법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토큰 발행하고 나면 팔고 나면 끝이야. 나는 뭐 내 자유야.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발행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의 유틸리티 조건이냐 이런 데 따라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고요. 발행되고 나면은 하자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유틸리티나 페이먼트 토큰에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나머지 금융 관련된 것도 물론 그런 다양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의 회사법상의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가이드라인과 또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고 제가 꼭 저희들 그룹에 회국 그룹에다가 이 두 가지를 다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블록체인 연구회 공동 창립자 김재홍이라고 하고요. 현재 크립토 엔젤스와 BGC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간이 이제 다양한 해외 ICO들을 많이 하면서 느낀 그런 문제나 또 국내에서의 제도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스카이투자자문의 김규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투자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는 한 10년 정도 했다가 완전히 투자업으로 넘어간 상태고요. 그 투자 관점에서 증권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상품성 내용과 이 코인의 특수성이 어떤 문제들이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브릿지 대표를 맡고 있는 그리고 BGCC 의원으로 참여 중인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 크립토 시장이 중국을 중심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여러 동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서스원의 김성구라고 합니다. 저는 넥서스원은 크립토 전문 엑셀러레이터이고요. 저희는 작년에 설립되어서 올해까지 약 15개, 16개 프로젝트, ICO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 의견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시드 파트너스의 장원태라고 합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직접 사업 또는 외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 김규식 변호사님께서 어쨌든 투자와 블록체인과
또는 주식과 법률과 이런 것들에 있으니까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대상은 생산수단이거든요. 경제는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산을 하는 사람들을 기업가 또는 자본가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갖고 있어요. 소비자는 그 생산 주체들이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죠. 투자하는 투자업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들이 갖고 있는 생산수단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투자라는 거니까 그 생산수단을 영어로 에셋이라고 해요. 그 에셋에는 다양한 클래스가 있는데 대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머더티. 커머더티는 산업의 원자재로 쓰이는 원유, 구리, 철광석, 금, 은, 이런 것들이죠. 대두, 커피 이런 것들을 커머더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커머더티와 달리 그 부동산은 이익을 창출해요.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커머더티는 내가 구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구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월세라는 것을 창출해 주기 때문에 그건 대체 자산이라고 에셋, 대체 자산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securit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ecurity는 특별히 그 security 자체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요. 커머더티는 그걸 산업에 집어넣어서 철광석을 갖고 철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커머더티는 대체자산, 부동산은 그것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securities는 굉장히 독특한 투자 대상으로서의 생산수단 에셋인데 그것은 그 자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어떠한 그 산업적 수요가 없어요. 그 securities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청구권.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은 금융상품의 증권을 이렇게 하고 분류하고 있죠. 투자의 목적으로, 즉 원금 수익을 얻을 목적 또는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금전을 지급하고 그 금전 지급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획득한 권리, 그 권리가 securities예요. 그 세 가지 크게 이제 생산수단은 세 가지의 클래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그런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 커머더티와 대체자산과 시큐리티즈는 절대로 혼합되지 않아요. 커머더티면서 시큐리티즈이고 또는 대체자산 부동산이면서 시큐리티즈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헷갈리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류를 하고 뭐 법적 이슈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 성격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코인은 굉장히 특이한 자산인데 코인이 그러면 생산수단이냐 소비 대상이냐? 생산수단이란 말이에요. 생산수단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전의 생산수단보다 생산성이 높으면 이건 투자해야겠다. 이걸 내가 뭔가 여기서 내가 이걸 창출해야겠다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얘는 커머더티냐 대체자산이냐 시큐리티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인은 세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 때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제 우리 배정환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철광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커머더티잖아요. 근데 이 철광석은 그 자체로 나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철강 산업이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철광석의 가격이 오르면 그걸 내가 거래소에서 팔아 가지고 수익을 얻어서 거기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시큐리티즈는 직접 그 수익을 창출해 내지는 않지만 즉 실수요, 산업 수요는 없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에게 배당을 주면은 거기서 이익이 생겨요. 그런데 증권형 코인이라고 하는 증권형 코인은 어떻게 되냐면 커머더티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정한 플랫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스타페이 같은 그 결제형 코인,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커머더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 생태계, 산업 생태계에서 산업의 기능을, 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인은 그 페이먼트라는 데 쓰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커머더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권형 코인은 뭐냐? 커머더티 성격이 없어요. 즉, 그 페이먼트의 결제용으로 사용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서비스에 필요한 예를 들면 게임 머니도 아니고 실수요가 전혀 없는 커머더티로서의 성격이 전혀 없는 코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증권형이잖아요. 증권은 그 증권을 발행한 사람에게 내가 배당을 청구하든지 뭔가 나에게 이익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일단 금지시켜놓고 규제를 못하고 있는 게 커머더티도 아니고 증권도 아니에요. 증권은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권리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사기입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게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사기다. 커머더티도 아니고 직접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용되는 원재료도 아니고 그 코인을 발행한 주체에게 내가 어떠한 권리도 없고 이것은 사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2018년도에 발행된 99%가 증권형 코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여의도에 있는 투자 기관들은 버린다. 이 코인이라는 건 이건 다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완전히 덮었다가 근데 최근에 우리 배주광 의장님하고 또 만나고 그 생태계에 있는 분들을 얘기를 보면 그런데 문제가 코인이라고 하니 블록체인이라고 하니 이 생태계가 이전의 생산 방식, 이전의 생산 수단보다 생산성이 높습니다. 즉 한 6단계가 필요했던 페이먼트 시스템에서 2단계, 3단계만 있으면 되고 3단계를 줄여주기 때문에 트랜잭션 코스트가 확 줄어들어요. 즉 생산성이 높은 생산 방식 내지 생산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수단은 맞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도약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에셋이라고 하죠. 에셋. 그러면 투자 대상으로서 투자자가 봤을 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성격을 지어서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투자를 못하는 거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법에 저촉이 되고 뭐는 투자해야 되고 뭐 투자하면 안 되고 어떤 코인을 투자할 때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뭘 봐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계속 우리 배정 의장님하고 그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형 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그 자본시장법 내지 자본시장법에 그 입법하기 어렵다면은 가이드라인으로 자본 조달의 성격이 있는 그런 코인은 시큐리티에 준하여 자율적으로 어떤 우리의 그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기로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자율적 흐름이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 이것이 몰타는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법에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 상품에 뭐 예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뭐 가상 세계에서의 에셋에는 뭐 3번을 생략한다든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에 만들 수 있는 것은 너무 나중 일이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시급하고 절박하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과 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생태계가 이전에 있었던 생산 수단, 생산 방식에 비해서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정부가 심각하게 빨리 DJ 정부 때처럼 지원하고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 뭔가 규제를 풀어주고 하는 이런 정말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 늦으면 나라 자체가 도태될 수 있어요. 거대한 아까 우리 배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생산성에 거대한 도약이 만약에 맞다면은 우리나라 안에도 다른 나라에서 다 이와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들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높은 수준의 그런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한국에 수입이 되고 이러면은 한국은 원시시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쭉쭉 빨리는 외국의 그런 생산성 높은 생산 방식에 의해서 쭉쭉 북부들이 빨려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고 호구가 될 수 있다.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예, 전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9월에 중국 정부에서 거래소를 아예 폐쇄를 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그 당시에 뭐 BTCC라든지 GB라든지 중국에서 되게 그 당시에는 인민폐를 받았었거든요. 뭐 법인 계좌든 계좌로 인민폐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게 한 번에 닫게 되면서 닫게 된 원인도 우리는 뭐 그냥 잘 모르고 그냥 공산당이니까라고 하지만 중국이라는 큰 나라 안에서 다양한 폰지 사기라든지 아니면 코인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그냥 사라지는 프로젝트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 있는 거래소들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한국으로도 유입이 많이 돼서 또 그 다음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해외 코인들의 그 차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렇게까지 이어졌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란 나라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생산하고 있는 해시파워의 꽤 많은 부분을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이 이 디지털 에셋 그리고 전체적인 블록체인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정부에서도 그런 블록체인을 육성하는 데는 또 많은 자원과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 트렌드로는 이제 내년 정도 됐을 때 정부 주도하에 거래소가 나온다는 그런 루머까지 돌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규제 중국처럼 아예 금지다라고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모호한 규제로 지금 제가 업계 종사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되고 제가 어디까지 사업 영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게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디지털 자산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시작 걸음인 만큼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좀 선점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은 이 블록체인에 코인에 열광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